저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은성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아마 강의를 들으실 때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문화 가족 또 다문화 사회를 맞이해서 언론이나 또 그 주변에 나가 보시면 우리 이웃 중에서 많은 그 다수들의 이주민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한국 역사 속에서 저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정책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거나 또 시민들로 하여금 학습되어 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그 편견이나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또 선량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민과 또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공존하고 포용적이고 또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이제 삼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가 참여정부 때 중앙정부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을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때 초창기 첫 1세대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2006년에 구미시와 예천군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센터에서 역할을 하면서 2008년부터는 구미시 센터장과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단일 민족이 우수함을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온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주민은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선주민까지도 이 다문화 시대의 혼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그 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일선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해온 경험과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도중에 지금 청자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왜곡될 수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할 때는 저한테 이제 언제라도 문의를 하시면 제가 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문화 관련에 대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 정책위원을 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고 또 실천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진솔하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할 그 강의의 목차를 보면은 이제 한국은 또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 가족들하고 함께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번 시간에 제 강의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이주민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돕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한국 인구 절벽의 현실과 왜 이주민과의 사회 통합인가, 그리고 이주민과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자체 과제는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가 없는 급속한 그 저출산의 경험과 또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가장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향후 60년 후에는 한국 인구 전체의 40%가 소멸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80년 후에는 50%가 소멸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아마 이제 평균 연령으로 60년 후를 보면 제가 이제 살고 있을지 아니면 그때까지 100세를 넘겨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인구 과밀 3대 국가 중에 하나였던 나라가 그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이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 문제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절벽의 현실을 들어보면 그 이제 부작용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부동산 폭락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산 인구라고 하면 국민 생산 인구라고 하면 19세에서 뭐 50세를 본다면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계속 퇴직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재산의 가치로 또 증식의 자산의 가치로 보고 있던 한국 국민 기존의 그 한국 국민들은 부동산 폭락으로 아마 버블 경제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서울특별시 같은 인구 과밀 지역은 뭐 제외되지만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이런 인구 희소 지역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일본이 가장 그 세계에서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는데 80년대 초 도쿄 땅 4분의 1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일본의 도쿄 동경의 인구 과밀과 또 한참 경제 그 부흥 시기에 엄청난 부동산의 그 폭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심각한 이 슬럼과 또 빈집이 많아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뭐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도 그 정부에서 엄청난 자원을 투여해서 그 쉐어 하우스라든가 지역 재생, 그 도시 재생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역시 그 해답을 찾기에는 요원한 듯합니다. 실제로 그 일본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전체 사회복지의 그 예산 중에 70%를 노인연금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퇴직 연령자들이 연금에 대한 되게 이제 과연 제대로 정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니고 곧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 대한민국 우리 도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은 살아내야 할 시간이 더 길어졌다. 불확실한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100살까지 살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60년대생인데 60년도에 태어났을 때는 보통 인생이 60에서 70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한 50까지만 일하고 편하게 이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그 노동 생산의 구조나 일자리에는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 생애 주기별에 맞는 그 일자리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같은 세대들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좀 새롭게 보여되는 또 당혹함을 감출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한 측으로 보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의 이제 전략들을 이건 그동안에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대통령 직속 산하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정책을 주로 했던 문제를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뭐 100조가 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투여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되게 힘들었고 점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아마 올해는 30만 명이 출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가 생산 인구 감소가 그 급격하게 감소가 된다면 노동 공급의 시장도 이제 약화가 될 거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한각의 기적을 이룰 만큼 엄청난 그 역동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장 잠재력이 점점 악화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인구 감소는 학력 인구 뭐 이래서 요즘에 이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대학생, 신입생 모집하는 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당면의 과제라고 이제 뉴스를 본 게 있는데, 저희 같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또 병력 자원들도 감소가 돼서 요즘 최근에는 뭐 용병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이제 군 병력의 충원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더군다나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인구 소멸 지역의 시군 단위가 가장 많은 이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인구 증가 또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인구 희소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생활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문화 여건들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노후 소득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보면 평생 동안 일을 했던 노인들이 여전히 파지를 줍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특히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그 소득이 가장 낮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한각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이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점점 고령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고령층을 한 수요가 증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소비 시장의 판도도 좀 바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와 아울러서 복지 지출이 끊임없이 증가를 해서 재정 압박, 재정 수지 악화라고, 이게 이제 지금 올해도 보니까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난기금을 50년 동안 모았던 것을 코로나 한번 이런 위기 상황에 뭐 그 거의 80% 이상의 기금을 다 이렇게 소모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 향후에 국민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인의 그 복지 예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재정 적자는 대단히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불안정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작년 이제 19년 후반기에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인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까지 출산율만 높이는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정책을 썼다면, 이제 향후에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는 범부처별로 또 인구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정책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면, 18년에 그 전영수 교수는 인구 정책은 타이밍이다. 저는 이제 다문화 현장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다문화도 그동안에 단순히 이주민들은 한국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노동력을 가지고 와서 일정 금액의 그 수입을 창출한 이후에 돈을 벌고 돌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단순한 손님으로서의 이주민 정책에서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에 따라서 인구 정책 중에서 이주민의 정책들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단히 그 놀랄 수치인데요. 한국이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한민국의 한 88년 이때 정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19년 통계 현재를 보면 약 250만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출신 국가로는 200개가 넘고요. 그래서 매년 25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가 이주민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입되거나 또 나가는 이제 이주하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이게 좀 이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면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현장이나 농업 현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경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저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전문 외국인 인력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그 이주민들이 살고 있고 어떠한 이주민 인력이 필요한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외국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약 5만 8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신국은 133개국의 사람들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이 비슷한 수준이기도 한데 경북은 한 3분의 2 정도의 수준으로 대구는 경북의 3분의 2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총 등록자 수 중에서 비전문 취업이 가능한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협약 국가가 15개 국가입니다. 그 15개 국가 중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약 4만 8,800명, 그러니까 우리가 한 6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가 합법적으로 15개국 나라에서 경북에 이주해 와서 이제 일을 각 그 시군에 23개 시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표가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미얀마 뭐 이 정도 순인데 아마 그동안 한국의 선주민들은 불교나 기독교를 신봉하고 또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에 살고 있던 출신국의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만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이주민이 와서 살고 있는 것에서는 또 다른 이런 괴리감을 느끼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단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 충분히 준비할 시간과 또 선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한 어떠한 이제 교육이 있었으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편견이나 차별적인 이런 이제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졌을 텐데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이라 그러면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출신이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대단히 이제 그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 이제 취업 비자 현황을 보면 경북에도 선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항이나 영도, 울진 해서 그 동해안 그 주변에 있는 선원, 그 내향 선원, 어선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있고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농촌 지역에 그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도 지금 3개월에서 5개월 거주할 수 있고, 계절 노동자들도 지금 이제 전국의 분표로 보면 경북에서는 약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절 노동자는 흔히들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신토부리라서 한국 국산을 되게 좋아하시고 밥상 위에 한국산 음식들을 올리는 것을 선호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음식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주, 참외, 영양고추 이런 게 파종에서 수확까지 이제는 농촌 지역 사회에서는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그 파종과 수확을 다 할 수 없어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손을 빌어서 수확을 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중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없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지원을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2008년에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이제 이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법이나 거기에 관련한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처음부터 차단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배우자와 결혼하는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만 대단히 허용적으로 정책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마 이 강의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다문화 가족의 그 한국의 유입 배경들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자, 경북에는 결혼 이민자가 14,444명입니다. 19년 말 통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14,449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보다가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많죠. 불과 5명 정도인데,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문제에서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은 상당히 좀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의 통계가 0.8 정도로 본다면, 우리 이주 여성들은 경북은 1점을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출산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주민 1세대가 혼자 이주를 해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문화 가족은 대부분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선주민 가정 내에 이주민 당사자,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이 혼자 이주를 해 오는 상황에서 대단히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에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게 큰 또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도 한다고 우리 이주 여성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 소비를 많이 하는 자녀인 시대를 살고 있고, 특히 출신국보다가는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경제적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주 여성들도 한국의 선주민들처럼 자녀 출생을 다둥이 출산하는데 대단히 이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최근에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은 자녀를 그렇게 출산 수가 훨씬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주 여성들이 한 명의 이상의 자녀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 있는 수를 보면 8,295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 전체로 봤을 때 그 재학 중인 그 학생의 수에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 수가 2.5% 정도가 평균 차지하고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가 높은,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훨씬 이제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학교 생활에 대한 다문화 가정의 그 안정적으로 학업 성취도나 진로 진학 지도에 많은 그 정책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이제 요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런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진로 진학에 다문화 가정의 강점을 가지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직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또 그들이 긍정적으로 강점을 잘 발현할 수 있는 정책들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흔히들 부부 사이의 연령 차이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보통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래서 이제 결핍이 많은 가정이라고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200만 원 이하의 가계 소득을 창출해내는 가정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되게 이제 취약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자꾸만 이렇게 놓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많이 보면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실제로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를 출신국에서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자기의 성공이라든가 자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한국행을 시도하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그 강점들을 가만 잘 들여다보면 대단히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강한 그 성취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의 욕구들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그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5년, 2006년부터 다문화 센터의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결핍을 보완하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이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가정에서 갖고 있는 문화적 강점, 언어적 강점을 새로운 그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합한 인물로 보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또 현재까지 실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사회 통합을 할 건가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출산을 했을 때 대부분 초기에는 결혼 이주 여성 당사자들은 한국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기를 강요를 많이 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출신국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것을 대단히 이제 반대하는, 그리고 억압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결혼 이주 여성 한 20년 전에 한국으로 결혼해 온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정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한국 그 사회에서 가부장성이 짙은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2006년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교육들을 받는데 가족들이 순순하게 이렇게 동의를 하거나 지지를 하지 않아서 어려움들을 대단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엄마들이 한국어를 생활 언어는 할 수 있지만 학습 언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알림장을 학교에서 받아오면 이제 엄마들이 그 알림장이 대부분의 학습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를 되게 좀 학교의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엄마는 뭘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엄마의 존재를 좀 숨기고 싶어 하거나 부정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이제 자녀한테 미안한, 그리고 또 좀 피하고 싶은 이런 이제 상황들이 해서 부모 자녀 관계, 특히 엄마 자녀 관계가 태어나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약간 이제 동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가 많이 개입을 하거나 아버지가 개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엄마가 절대적 존재이고 아버지는 좀 이제 부수적 존재인데,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또 특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개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잘 개입을 하지 않아서 초기에 학교에 갔던 이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뭐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겨간다거나, 또 학교 가기 이전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이제 선행 학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제 저한테 많이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엄마 나라의 언어에 대한 교육들을 좀 해보는 것이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경상북도에는 여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 초기에는 아버지와 엄마의 연령 차이,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대단히 이제 뭐 10살 이상이 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아버지가 상당히 이제 그 연령이 노령화가 돼서 상급 학교, 특히 대학에 진학을 할 때 경제적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어떤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64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기금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한테 이중언어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이중언어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대단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해졌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사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출 의존도가 뭐 거의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높은 나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나라인데, 다행히 아시아권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인구가 가장 3분의 2,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권에 살고 있고, 또 아시아가 경제가 이제 발전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소비를 대단히 이제 많이 하는 수출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서 문화적 소비도 많이 이제 수출하게 되고, 근데 여기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외교 자원들이 다문화 가정의 1세대이나 그 자녀들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엄마 나라의 언어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이중언어 교육들을 경북에 있는 23개 각 지역센터에서 토요일 날 엄마 나라 언어 여행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급은 지역센터에서 하고 중급 고급반 좀 더 이렇게 심화하는 이중언어 수업들은 경북 도센터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2주간씩 몰입 캠프를 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중언어 강사들이 원어민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캠프장 안에서 2주 동안은 한국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연제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75%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국 중심으로 물론 소수 국가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소수 국가까지 다 이중언어 교육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중국과 베트남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캠프에는 경연제로 엄마 나라 출신 국가의 교대나 또 중국의 사범대학에 가서 2주간 그 언어 캠프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중언어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대단히 이제 많은 그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한국말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생적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성인기에 한국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우리 선주민처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엄마를 한국말을 잘 못하는 뭔가 좀 부족한 엄마로 여겼다가 부끄러운 엄마로 여겼다가 자기가 막상 엄마 나라 언어를 배워보니까 이 외국어 하나를 더 배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언어가 잘 되지 않은 거에 그 답답함이라든가 불편함을 이중언어 몰입 캠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느껴보기 시작하니까 후기를 보면 우리 엄마가 그동안 한국에서 우리 식구 가족들은 모두 한국말을 잘 쓰고 있는데 엄마는 그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래서 내가 빨리 엄마 나라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랑 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는 엄마가 출신국 언어도 잘 하지만 한국어도 그래도 잘한다. 엄마는 대단히 능력자이다. 라고 이제 같은 상황에서 자녀가 이중언어를 하게 됨으로써 엄마가 결핍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능력자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 자긍심에 대단히 중요한 그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고 다문화 사회에 포용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 전략을 써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한국어 중심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중언어 캠프를 할 때 제 스스로도 상당히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언어를 잘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학업 성취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 성적들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중언어 캠프를 몇 년 동안 경험한 아이들이 학급에 돌아갔을 때 반장이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 리더자 역할을 하는 셀프 리더십이 강화되는 이런 효과들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 이중언어 캠프를 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할 때 여건을 가지고 개별로 저희가 이제 그 심사를 받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 아이들이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데서 베트남어, 중국어로 이렇게 원활하게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출신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긍정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제 예뻐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켜보는 저도 대단히 이제 거기에서 참 흐뭇한 이런 광경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자녀들이 현지에 그 대학을 진학을 하고 또 조기 현지 유학을 가서 아마 지금 그 대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우리 1세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활발하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 동남아시아 현장에서 중간 그 외교관 역할도 할 뿐더러 실제 기업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선 중학교부터 베트남에서 이제 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정말 이 아이러니한 게 한국에 있을 때는 단순히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약간은 차별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그 아이가 베트남에 갔을 때는 한국의 자녀로서 특히 이 한류 문화에 그 K-팝을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가 그 아이의 기숙사 방은 매일 그 춤과 노래를 배우러 오는 그래서 대단히 인기 있는 학생이라고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부에 이어서 저희가 경북에서 실행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조금 더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